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도 검증 결과 324곳에서 의무 위반이 적발돼 250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해마다 논란인 공익법인의 기부금 유용 실태와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짚어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 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야당의 탄핵 남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감사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 감사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재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공익법인 관계자가 기부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가족들과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공익법인 의무 위반 사례 중 하나인데요. 매년 기부금은 늘고 있지만 공익법인의 기상천외한 기부금 유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유용 실태를 조명합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사회복지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만 1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기부금 부정사용도 해마다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부터 공익법인 점검 업무의 주무관청이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법인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의 사적 유용 등 세법상 의무 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의무 위반 공익법인은 324곳으로 총 250억 원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개 법인당 공익법인의 추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나 이제 공익법인이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수관계가 관련된 상담 제도를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외부의 어떤 업무가 이제 많이 개선되면서 투명성이 좀 더 투명성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들은 갖가지 수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사례는 무엇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증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공익자금 우회 증여 등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목적에 따라 쓰지 않고 유용한 경우입니다. A 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 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을 현금화해 이를 이사장 개인 계좌로 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 내역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지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출연재산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한 경우입니다. 비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재산 출연자의 가사일은 물론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의 토지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취득하고 이를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총장 자녀에게 무상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C 공익법인은 수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임대하고 나아가 특수관계법인에게만 장학 혜택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D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와 같은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임대료 등의 소득을 공익 목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와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에게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 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재산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해온 이 공익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공익법인 역시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한 후 처분 이익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이 기부를 가장해 계열사 비용을 대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기업 산하 F공익법인은 건설업체인 계열사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지원, 계열사가 내야 할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계열사에서 수억 원의 기부금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 법인은 나아가 동창회 등의 기념행사 후원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창회 등은 비적격 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국세청이 추징한 전체 증여세 250억 원 중 1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대다수 의무 위반 사례는 상속 및 증여세법 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그중 가장 빈번한 사항은 이사 및 임직원의 취임 제한,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적법한 사용,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납세 협력 의무 등 총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인 이사 및 임직원 취임 제한은 공익법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규제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임직원 및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용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수입사업 운용 시 발생한 소득은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본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서 및 감사보고서, 출연재산의 사용명세보고서,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공시해야 합니다. 이 역시 공시하지 않은 수입이나 재산, 미제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10년간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닌 운영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공익법인이 또 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라고 해서 그 법인이 있는데 한국가이드스타 주관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할 때 저희 법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산수료 공시, 그 다음에 출연재산 보고서, 그 다음에 전형계정 사용,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 제출 등 같은 걸 하고 있고,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서 같은 게 추가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같은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더 들어오기보다는 어떤 이제 운용에 좀 더 집중을 둬서 모르고 이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조나리입니다. 네, 이어진 시간에도 공익법인의 기부금 유용과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공익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공익법인이란 종교나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나 유치원도 포함되고요. 특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는 물론 공익법인의 자산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조사에서 324곳에서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수치일까요? 네, 300개가 넘는 곳에서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2023년 기준 국내 공익법인은 4만 개에 육박합니다. 작년도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그중 324곳은 전체 비율로는 미미한 수준이 맞습니다. 즉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이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도에서는 워낙 문제시되는 사안들만 부각되다 보니 자칫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나 기부문화 활성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익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부각돼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공익법인들이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국가와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는 곳인 만큼 공익법인이 활성화된 사회일수록 시민들이 누리게 될 이익도 확대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일탈을 일삼는 공익법인들에 대한 엄정한 제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역시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공익법인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통해 집중 감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내용을 몰라서 차후 검증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일정한 의무도 있는데요. 저 역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자세히 알게 됐는데 지켜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안들도 잘 몰라서 관련 조치를 못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리포트에도 출연한 강정호 세무사님도 공익법인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강자 중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 관계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영세한 법인들과 달리 세법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수강자가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공익법인은 세법상 여러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이 있습니다. 보통 출연재산이라 함은 현금과 부동산, 주식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 적용되는 세법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아울러 재산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은 임직원 취임이 제한되고 공익법인의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 취임 제한의 경우 의무 위반 사례로 많이 적발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제출할 보고서 외에도 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혜받은 금액에 따라 신고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기에는 국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있다고 하죠. 네, 지난해 10월 김영환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79명에 불과한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2023년 말 기준 국내 공익법인 수는 4만 개에 달합니다. 산술적으로 국세청 담당자 1명이 500개 이상 법인을 관리하는 셈인데요. 김영환 의원실은 출연재산 1,000억 원 이상 재벌계 공익재단을 점검한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 졸속으로 제출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결산 서류와 실제 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채권 출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목적 사용금액으로 처리하는 등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부 재벌 대기업의 경우 공익법인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관리 감독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공익법인은 기부금 유용 외에 경제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30대 그룹 소속 공익법인은 40여 개인데요. 재계에서는 기업의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기업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총 발행 주식수의 10%가 넘을 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호 출잔 제한 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보다 낮은 5%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이 규제는 1990년 말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는데요.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제한하고 재벌 총수의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지배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규제로 주식 기부를 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지출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이 금융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기타 수입이고 이 중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늘리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재계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공익법인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을수록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즉 총수 일가의 의결권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에 대한 총수 일가의 사유화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총수 일가의 리스크에 따라 공익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이 기업의 자체 사회공헌 활동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출 상승률도 기업 자체 상승률보다 더딘데요. 하지만 제도가 악용될 여지도 있는 만큼 무작정 규제를 풀어주기보다는 악용 소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네,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과 감시가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남발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이 감사원에서 벌어진 일도 논란입니다. 오늘 뉴스픽에서는 석대성 기자와 감사원장 공백 기간에 감사원에서 벌어진 일을 재조명합니다. 석 기자, 먼저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지난해 12월 22대 국회 두 번째 탄핵 소추였죠.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야당은 먼저 지난 2022년 7월에 있었던 최재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게 야당의 탄핵 이유였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전현희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이었을 때 표적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야당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해 위법성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가 요구하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전원 기각으로 결론 지었죠. 그렇습니다. 헌재는 시작부터 이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변론 길도 한 차례 만에 끝났습니다. 선고 영상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전체적인 내용,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과 표현의 전 취지, 표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최 원장이 직무정지 98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그 사이 감사원에서 벌어진 일이 주목받고 있죠. 예, 그 최 원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감사원장 직무 대행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조은석 규민회 감사위원장이 맡았었는데요. 이 가운데 조 의원은 대행이 된 후 직원들에게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해서 직권 재심의를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권 재심의는 이제 최종 의결한 그 보고서를 다시 심의하는 걸 말하는데요.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 내용을 재감사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행의 지시를 받았던 그 관저 감사 담당인 행정안전감사국은 문제가 없고 재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조대행은 조사 주체를 담당국이 아닌 국민제안국으로 옮겼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윤석열 정부를 추가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피력한 셈인데요. 그 검찰의 자료가 넘겨진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재감사 요구안이 통과가 됐고 조대행은 그 통과 직후에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감사원 조직을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의 탄핵안이 계속해서 기각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을 출세 발판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서상범 변호사가 다음 달 2일 그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세금으로 수임료를 받고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 정당 후보로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이 서 변호사가 조국혁신당 스스로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정파성을 드러냈다는 질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임무가 끝났다며 정치인 서상범은 법률상 탄핵뿐 아니라 정치적 탄핵의 완성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엄과 탄핵으로 어지러운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이 안정되는 상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언어와 문화 차이뿐 아니라 복잡한 법률 체계도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데요. 오늘 피플에서는 외국인 법률 지원을 위해 한국 외국인 법률 지원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양태정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태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국 외국인 법률 지원센터라는 이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계신 이제 외국인 분들을 돕는 이제 비영리 공익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국인 법률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시는데요. 이 센터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센터가 설립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근데 그래서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이제 여러 변호사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이제 통역하시는 분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저는 좀 좋은 일을 하는 이제 공익단체를 만들자라는 뜻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럼 대략적으로 한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한 변호사는 지금 상근 비상근 합쳐서 한 5명 정도 계시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나 외국인 이제 자원봉사자분들까지 하면 한 10분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결혼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 법을 잘 몰라서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이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정말 열악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나름 민간 외교관으로 역할도 하는 거고 또 이런 분들이 또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해서 이제 단체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보다는 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온라인들이 뭐 외국어로 된 것들 많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서 좀 그래도 정보가 많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뭐 이제 법률 서비스를 받거나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즌에 뭐 이제 그 QR 코드라고 해서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입점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백신을 맞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지원이 안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뭐 이제 한국에 공신력 있는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같은 그런 기관을 믿기보다는 자국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서 정보를 얻고 거기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뭐 원하지 않게 범죄 피해, 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나 이런 거에 연루되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이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보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 이민자분들 같은 경우 와서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학대, 뭐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얻거나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는 이제 비자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가정 내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이 많았고요. 근데 요 근래 와서는 이제 유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학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이제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서 이제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도 그 당시에도 했던 걸로 저 기억합니다. 유학생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범죄에 연루되고 하나요? 우선은 뭐 이제 외환 송금 같은 거 받는 데 있어서 뭐 이제 불법적으로 송금을 받아준다고 해서 했다가 그게 뭐 단순 송금 업무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보이스피싱 자금채기로 연루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뭐 젊은 유학생들 간에 이제 뭐 성범죄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편이고 특히 뭐 근로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에서 뭐 이제 고용주한테 원하지 않는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유학생들끼리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거나 뭐 속여서 사기 피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폭력 사건, 뭐 음주운전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겪고 있는 피해와 상당히 유사한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호소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자칫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출입국,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오래 체류할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당해도 섣불리 신고를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또 뭐 이제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성추행, 강제추행 같은 것이 뭐 이제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절차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국내에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법률 상담 같은 걸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자국민 커뮤니티나 뭐 온라인에서 정보가 많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정확한 팩트이고 이제 어떤 게 법이라는 거를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을 해서 이게 어떤 거더라고만 정확한 답만 들으면은
범죄라든가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상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분들이 이제 범죄 피해 아니면 정말 뭐 사건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주로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소송 구조를 안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찰 같은 수사기관 같은데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 같은데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결을 해주는 등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초기 상담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 상담 업무를 많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 소속된 유학생들한테 생활법률 내지 유학생이 지켜야 될 법률에 대한 상담 이제 요청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 이제 뭐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인하대학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활법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이제 특강 같은 요청이 많이 와서 이제 뭐 대학생 대상으로 유학생이 지켜야 될 것과 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구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센터가 이제 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뭐 이 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뭐 따로 저희가 뭐 후원이라든가 기부 같은 거 뭐 이거 상담하는데 상담료를 받지 있지는 않아서 사실 뭐 보통 뭐 저를 비롯한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하고 계신 분들의 사실상의 뭐 후원금이나 지원금으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뭐 점점 많아지고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 뭐 되게 한국에 와서 이런 피해를 받아서 굉장히 한국에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나게 됐는데 이런 피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잘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는 나름 보람을 느끼고 힘을 갖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관광객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는 뭐 유학생이든 이민자든 뭐 근로자와는 별개로 단기간 체류하는 이제 관광객들도 범죄 피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뭐 간단한 예로 무슨 이용 서비스 무슨 숙박업소라든가 뭐 무슨 뭐 병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탈 것이라든가 그런 데서 뭐 이제 많은 바가지를 씌워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관광 중에 말씀드린 무슨 성폭력이라든가 폭행 같은데 이제 그런 휘말린 경우에는 사실 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만약 관광객에 대한 상담이 오면 저희가 뭐 조기에 빨리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신고하고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떠난 이후에도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연락을 드려서 뭐 피해 회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인 만큼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거나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한국어에 좀 능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서 사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제 대화를 제대로 해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기본적으로 되는 언어 같은 뭐 많이 쓰는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저희가 뭐 이제 주로 뭐 저희한테 상담을 받고 저희한테 도움을 받았던 유학생분들이 저희 센터에 다시 발런티어 이제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해주셔서 통역 같은 걸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뭐 그 외에 뭐 일본이나 여러 이제 일종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움을 받은 분들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이제 이런 식의 좀 선순환을 통해서 조금 서로 간의 소통을 많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어려운 사건이라든가 어려운 피해를 잘 극복한 분들끼리 또 그분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지지가 되고 또 그분들끼리 또 내부 커뮤니티가 돼서 또 이 한국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좀 국제적으로 키운다거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발전시키실 계획이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관광객으로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자마자 바로 뭐 결혼을 해서 아니면 그 근로자로 와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처음에 한국에 관광 와서 한국 좋은 나라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더 지내면서 한국에서 더 졸업을 하고 더
일을 하고 더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분들이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뭐 범죄 피해든 법률적인 피해를 받지 않아야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본국으로 돌아갈 때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그런 좋은 이미지가 또 다른 나라에 퍼져서 또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초기 상담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저희가 활성화되고 오게 되면 일종의 저희 센터가 이런 한국에 관심이 있고, 뭐 한국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하든, 한국에서 뭐 회사를 하든, 뭐 아니면 뭐 물건을 만들든, 이런 뭐 아니면 뭐 교육 사업을 하든, 이런 분들의 좀 허브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찾는 분들,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분들이 뭐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뭐 생활을 하든, 그런데 얻는 정보를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외국에서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훌륭한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인재 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희 센터가 아마 좀 이제 공익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더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좀 실질적인 좀 이제 그런 경제적 영토를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혹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점점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지시고, 또 유학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결혼해서 이민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사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뭐 받아들이고 있지만,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이제 뭐 내국민 외국인 차별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이제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런 분들이 더 이제 한국의 제도라든가 법에 정착을 해서 이런 피해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제 법을 잘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일조하는데 조금 더 저희 노력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내용을 위문지 변호사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지난해 말이었죠. 이 야권에서 한 총리 탄핵안 발의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은 지금 탄핵소추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계엄 행위에 대한 공모와 방조, 그리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계엄 관련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은 것,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 이유였습니다. 예, 2024 헌나 9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국무총리. 이 사건은 국무총리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재판관 1인의 인용 의견의 요지는 정계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각하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도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탄핵하는 건지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 현행법상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고 대통령도 200명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헌재가 내놓은 결정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적법 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헌법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즉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된다고 적용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결정을 한 것이지요. 네.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의 대상은 수행 업무가 아니라 해당 공직 신분인데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라고 볼 수가 없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국무총리 또는 정부 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즉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한 대행 또는 권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롭게 창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번 판단과 관련해서 이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을 좀 보시면은 정계선 재판관은 혼자 인용, 그리고 문영배, 이민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그리고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아예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두 재판관이 각하 판결을 낸 건 일결 정족수가 애초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이 대행이란 남을 대신해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본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죠? 네,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네. 또한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맞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만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이므로 파면이 정당하다고 피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김여사 특검법이나 아니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 상설 특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기각 판단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특검법 제3조 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에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서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체 없이의 구체적인 의미나 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헌재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했었죠.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공동 담화문 모든 문장의 주어가 이제 전체에 걸쳐서 국민의힘이나 뭐 한동훈 대표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한마디로 나라를 여당에 넘겼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담화 내용을 보면은 정부는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점을 서두에 밝히면서 국제 정세에 대비하고 또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헌재는 피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각 부처의 공직자가 여당과 협력하고 야당과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일 뿐 여기에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또는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된 권한 행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는 계엄 해제 이후의 민심을 수습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였죠. 이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공모, 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는데 심지어 이 정계선 재판관도 기각 판단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판단을 내렸던 이 정계선 재판관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그리고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에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에 대한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이고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인데요. 네. 또한 이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또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이제 경제부총리가 다시 됐는데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최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한덕수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탄핵이 고려가 되었으나 이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복귀하였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네. 굳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표결에 붙일지는 무용하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번 주는 사법 판결 슈퍼위크였습니다. 전국이 안정을 찾아갈지 더 혼란에 빠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정치와 법이 맞닿은 지점에서 어떠한 헌법 원칙이 작동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문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